서양음악사 3 첫 시간입니다. 서양음악사 3은 19세기 음악에서 20세기 음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양음악사 1, 2를 수강한 사람은 이 그림을 알겠지만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요. 서양음악사 1은 미디벌, 중세와 르네상스 음악을 다뤘죠. 약 1600년까지. 그리고 서양음악사 2에서는 조성음악이 시작된 1600년에서 약 1820년까지 베토벤이 사망한, 그래서 바로크와 고전음악을 다뤘고요. 그래서 3에서는 이제 베토벤 이후 1820년에서 1900년까지 말 그대로 19세기 음악, 그리고 여기 모던이라고 되어 있지만 20세기 음악, 그리고 20세기를 넘어 21세기도 조금 다룹니다. 이렇게 보니까 서양음악사에서 우리와 정말 가까운 시기, 그리고 낭만음악이라고 하면은 보통 너무 친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악이죠. 그런데 이 19세기 음악과 20세기 이후의 음악은 사실은 고전음악, 클래식 피리어드 음악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 고전음악과 낭만음악이 다르고 어떤 점이 고전음악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서양음악사 3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교재를 보면 18장부터 모두 5장이라서 상당히 양이 많아요. 우선 19세기 음악인데요. 19세기 음악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장르별로 19장에서 21장까지 장르별로 이렇게 살펴보죠. 네, 그 다음에는 19세기 말의 음악적 양상, 20세기로 넘어가는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겠죠. 이런 순서로 우리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18장의 수업 목표는요. 19세기 유럽의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음악가들의 처지가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18장의 제목이 19세기 음악이죠. 왜 우리가 보통 낭만음악 하는데 왜 낭만음악이란 말을 여기서 안 쓰고 19세기 음악이란 말을 썼을까? 그러면은 낭만주의란, 로맨티시즘은 뭘 말하는 걸까? 이런 거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19세기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 여러분들은 배경하면은 늘 들러리 같은, 그냥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역사적인 문화적 상식을 바탕으로 할 때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올 수 있죠. 네. 또, 이제 어디서 나의 연주를 설명할 때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것, 그런 걸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112페이지에 새로운 유럽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은 깊게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새로운 유럽의 탄생이란 뭘 말하고 그것이 음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요? 우선 19세기라고 그러면은 정말 혁명으로 점철된 시기였어요. 그 발단은 그림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 수백 년간 지속되었던 절대주의 왕정에 대하여 계몽주의로 무장한 시민들, 농민, 노동자들이 사회적 평등, 자유, 박애를 외치면서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이 프랑스 혁명으로 사람들이 원했던 새로운 사회가 바로 이룩된 건 아니었고요. 이 프랑스 대혁명은 이후로도 계속될 혁명과 사회적 혼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잠깐 보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1789년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정치적 계파들의 싸움이 계속되었고, 이 혼란을 틈타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 나폴레옹이에요. 군인이었던 이 나폴레옹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 혼란을 틈타서 그다음에 이웃나라 뭐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를 침공하면서 국경을 넓히고 승승장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얻게 되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마침내 1803년에 황제에 올라요. 네, 프랑스 혁명이 왕권을 무너뜨렸는데 다시 황제로 돌아간 거죠. 이제 좀 어처구니 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토벤도 처음에는 이 나폴레옹이 자유평등 이런 거를 유럽에 전파하는 혁명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3번 교향곡을 작곡을 해서 그에게 헌정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헌정하려고 했는데 그가 황제에 올랐다는 소문을 듣고요. 이렇게 악보 표지를 이렇게 보이죠? 박박 찢어질 정도로 그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영웅에게 바친다라고 이렇게 고쳤다고 그래요. 베토벤도 한성질 하잖아요. 예.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듯이 이렇게 자유가 바로 얻어진 거는 아니고요. 그 후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1815년에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면서 사라지죠. 그리고 비엔나 회의에서 이렇게 다시 국경을 정해요. 다시 유럽이 왕정 체제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한 번 혁명을 경험한 시민들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교재 112페이지에 보니까 183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혁명은 1848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많은 유럽인들은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소재로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830년에 프랑스 7월 혁명을 그린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러블의 초판의 이제 사파인데요. 이 레미제러블도 이 1832년 프랑스 혁명을 무대로 해서 이 정치적 혼란 와중에서도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미제러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원본의 빅톨 위고의 소설이죠. 이 원본의 사파인데요. 어린애 코제트가 어린아이, 뭐 10살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동법과 관련 없이 빗자루질하고 그러는 비참한 모습. 이같이 당시에 또 산업혁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하류층으로 전락을 해요. 이렇게 혁명 와중에서도 소시민들은 비참한 삶을 사는 상황 거의 1870년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격변의 분위기, 혁명과 또 혁명의 가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혁명의 정신이 19세기 음악에 오페라, 교향곡, 교향시 등에 여러모로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째로 혁명의 실패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혁명의 실패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자유가 곧바로 온 것은 아니라 이거죠. 절망과 실망감으로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다. 그죠? 낭만주의에서 교재를 보면은 낭만주의는 혁명 정신을 반영하면서도 절망감과 상실감의 결과이기도 했다라고 썼습니다. 즉 조금 아까 살펴봤지만 자유평등 이런 혁명의 이상이 실현되기보다는 오히려 빈부격차와 혼란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죠. 여기서 19세기 예술가들은 혁명이 꿈꾸는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면서도 혁명이고 뭐고 현실과 상관없이 예술만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예술 지상주의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낭만주의 음악에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비현실적인 음악의 도피
예, 꿈꾸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요런 거가 또, 요런 면이 또 있죠. 개인주의적인 성향. 세 번째로는 이 혁명 정신의 또 다른 결과로 유럽에서 민족의식이 싹 트기 시작해요. 1870년 이후. 19세기 말이죠. 그때까지 아까 여기를 봤지만은 지도를 봤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탈리아와 독일은 갈갈이 찢어져 있죠. 조그만 나라들로.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커요. 오스트리아 왕국, 엠파이어,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이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와 독일이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갖고 민족의식, 우리 통일운동, 우리도 통일하자 이러면서 통일운동이 일어나고 약 1870년의 경에 통일이 결국 돼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여기에 속해 있던 큰 제국이었죠. 그 당시에. 여기는 지금 뭐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그렇지만은 왜 우리들이 다른 말도 다르고 그런데 왜 우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지? 이러면서 민족 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네, 1870년 이후 민족주의 음악이 이제 큰 흐름을 이루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회적 변화, 19세기의 사회적 변화가 음악에 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의 큰 사건은 바로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었죠.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를 사용한, 그래서 자본이 있었던 상인들은 이 기계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중산층,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부르죠. 그런 중산층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해서 또 귀족이나 왕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힘을 잃고 있었죠. 그래서 중산층들은 이전에 귀족이나 왕들이 하던 우아한 일, 뭐죠? 음악이나 예술을 후원하는 그런 일을 즐겨 맡게 돼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돈 많은 어떤 상인이 여기 보면은 아라비아의 상인들을 맞이해갖고 자신의 집에서 이벤트로 음악회를 마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 여기서는 음악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여기 앉아갖고 음악에 관심이 없어요. 뭐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음악회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 중산층의 이런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중산층들이 음악가를 후원하고 연주회를 마련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작곡자나 연주자들은 이제는 어디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음악가가 돼요. 예전에는 음악가들이 어땠어요? 교회 혹은 궁정, 왕궁, 혹은 귀족의 궁정에서 속해서 활동했죠. 바흐, 하이든이 그랬죠. 근데 베토벤은 어디 속하지 않고 그냥 귀족들의 오히려 후원을 받고요. 또 악보의 인쇄로서 활동한 최초의 작곡자예요. 그래서 19세기 작곡자들한테 이 베토벤은 롤모델이 됩니다. 어차피 이제 귀족도 교회도 힘이 없고 돈이 없어지니까 중산층의 후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악보를 팔아서 인쇄를 얻든지 그래서 독립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반면에 아주 재능이 뛰어난다든지 또 뭐 성공을 하지 않는 한 반면에 또 배를 골는 돈이 없어서 그런 음악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이때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음악의 대중화, 중산층이 나타나면서 음악의 대중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19세기 음악의 대중화의 좋은 측면과 나쁜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라면은 이제 중산층들이
피아노를 비롯해서 여러 악기를 자기 집에 들여다 놓고 배우고 또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소비 계층이 확대되었단 말이죠. 이 르누아르의 그림 유명하죠? 피아노 앞의 소녀들이라는 이 그림 보면은 이제 19세기 중산층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당시 피아노는 뭐 지금과는 달리 비싼 악기였죠. 그래서 중산층이나 상인들은 집에다가 피아노를 갖다 놓으면 말하자면 뭐 있어 보이고, 특히 여성들 자기 딸이나 부인들이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피아노를 치면 교양이 있어 보이고 또 가정이 행복하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배우고 연주할 노래 또 쉬운 피아노 곡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면서 악보가 많이 출판되고 팔리고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결과 19세기 음악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선 살롱 음악회, 지금도 이런 음악회들이 많이 일어났죠. 즉 시민들이 가정에서 지인들을 모아놓고 음악회를 여는데요. 그리고 전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진지한 음악회예요. 대표적인 예가 슈베르티아데. 슈베르티아데는 이 그림에서도 이제 있지만은 뭐 슈베르트와 그의 친구들이라고나 할까요? 그의 친구들은 귀족도 있었지만 시인,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그의 작품을 초연하고 연주하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하는 대규모 공공음악회가 인기를 끌었고요. 동시에 아마추어들이 연주하는 가볍고 대중적인 음악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 비더마이어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교재 114페이지에 보니까 이 말은 속물의 의미를 가지고 소시민적인 고루하고 맨날 그렇다는 거죠. 속물적인 교육열과 저급한 감상주의를 꼬집는 말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어떤 것과 비교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피아노를 배우면 소녀의 기도, 은파 이런 소곡집에서 이런 것들 배웠거든요. 이렇게 음악적 깊이는 없지만 쉽게 배울 수 있고 대중도 금방 좋아할 만한 달달한 음악, 달달한 노래, 실내악, 짧은 피아노 소품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또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19세기에 중산층이 나타나면서 약간은 긍정적이고 약간은 부정적인 이런 음악 현상을 살펴봤습니다.